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환율 전망과 함께 매크로 이슈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이 될 텐데 이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내린다라는 전망도 있고 이제 금리 동결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제 금통위 전체를 보시면은 그 당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하나가 이제 문구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식으로 약간의 문구 수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년 2026년 물론 이제 12월에도 있습니다만 요 사이클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만들게 됐었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짚어줬는데요. 첫 번째가 환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입 물가 쪽에서의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부분. 지금 1,470원대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가정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입 물가 쪽에서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자산 가격 상승의 이슈인데요. 자산 가격 상승이 물론 CPI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가격의 일종이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것이 부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전이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물가 전체적으로 그 상승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라는 점은 물가가 더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나 목표치인 2%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금통위 입장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데 난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실물 경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2분기에는 0.5%대의 경제성장을 달성을 하고 3분기 속보치가 나오면서 1.2%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26년에도 이러한 방향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실물 경기가 개선되는 그런 사이클로 전이가 되는 것이고 이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어떤 명분은 점점 더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명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내년 경제 성장률 상향을 꼽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동결이 부동산이나 고환율보다는 경제 성장률 상향 배경이 된다면 원화 강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것이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수에 즉 소비 지출이 증가를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수입물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줄어들면서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대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한은의 11월 경제 전망 자료를 보시면 2026년에 1.8%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0.2%포인트 정도 8월 전망치에 대해서 상향 조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0.2%포인트 중에서 순수출의 증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라고 보았을 때 이것이 약 0.15%포인트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2026년에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순수출이 기여하는 바가 나름대로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경상수지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경제 전망에서 한은은 지난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45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어나서 2026년도에는 1,30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환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서학개미 투자가 환율을 부추겼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서학개미의 투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율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작지는 않을 네. 거예요.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18년 이후에 그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 증가폭과 네. 그다음에 서학개미들 이른바 그 개인들의 대외 투자 폭을 비교를 해봤을 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에 약 569조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 246조 증가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 규모가 약 2배 이상 네.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그 대외 금융 투자를 통해 가지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그 주장이 옳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그 2배 이상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그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는 것은 약간 그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번에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2025년 6월 이후에 N달러의 움직이는 모습과 원달러의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제시한 그림은 그 인덱스화 시켜가지고 2025년 1월 1일을 100으로 놨을 때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두 개의 실성 그래프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움직이는 것은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국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의 유사성, 이러한 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원과 엔의 동조화 현상에 기인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그 자본 유출과 같은 그런 형태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투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4분기 미국 빅테크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환해지 카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단행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적으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술적 환해지와 그다음에 전략적인 환해지가 있는데요. 전술적인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수익을 시연하는 사전에 시연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전략적인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 당국과의 교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같은 부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민연금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수익을 확정짓고 먼저 리얼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단행한다라면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N달러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시장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uncertainty를 환해지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익의 기회 또는 손실의 기회를 없애버린다라는 이야기와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그리고 국민연금이 결정했느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외환시장 안정, 고환율에 대한 부담 속에 정부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협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단 스왑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한국은행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죠. 계속해서 대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책 당국이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블록 딜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달러 거래를 하고 나중에 네. 국민연금이 달러를 받게 됐을 때 그것을 상환하는 구조로 그 딜을 만들어낸다면 실제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원하는 달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연금의 달러화, 즉 외환시장에서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안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해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스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환해지가 어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스왑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점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달러를 나중에 그럼 리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6개월 뒤에, 1년 뒤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을 수익을 달러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예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달러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스왑을 통해서 우리가 외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거는 실제 그 딜레이 시키는 부분, 블록 딜이 그 현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 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스왑이 어떤 그 현물 시장에 미치는 네.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를 다시 한번 썼고 자동차도 굉장히 좋았죠. 자, 이렇게 수출 호조가 이어가고 환율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실제적으로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 수출입 지표가 조금 놀라운 수준이었죠. 예를 들어서 수출 같은 경우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8.4% 정도 증가를 한 반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약 1.2% 증가하는 거에 그쳐서 실제적으로 트레이드 밸런스, 즉 무역 수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그 주요 산업들의 수출이 계속해서 크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대외 수요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대외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기가 개선되는 경우 그에 따라서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경우 실제 원화에 대한 어떤 상승 압력은 크게 둔화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환율이 통화 정책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를 우려를 했는데 내년도 물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25년, 26년 모두 2.1%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댈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휴전 협상에 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진전이 된다면 유가 부분에 의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그 음식료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서 그 농산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특히 커피 같은 원재료 네. 상품 같은 것들의 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버라이어티 이슈라든가 작황과 관련해가지고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분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관련된 영향도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미국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가공품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입되고 있는 육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유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했었던 부분 유가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기세에서의 문제, 즉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 언젠가는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중금리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가계대출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요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008년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벌써 익숙해진 게 뭐냐면은 그 0% 금리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졌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기준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2.5%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를 중금리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렇게 저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나 아니면 코비드19와 같은 팬데믹 이펙트로 인해 가지고 그 정책 당국이 유동성을 강제로 그 공급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됐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익숙해졌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나오면서 정책 당국은 계속해서 QT라던가 아니면은 그 리노멀라이제이션, 즉 다시 이제 재정상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나가는 과정을 겪어왔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리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는 것도 많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2년, 23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시장에 나가 있는 유동성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흡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중금리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피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그 애매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낮추어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자라는 주장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조금 반대되는 논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미국 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9월 PCE 물가가 연기가 됐었죠. 12월 5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관세 영향에도 물가는 우려 대비해서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물가도 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CPI도 그렇고 PCE도 그렇고 CPI 기준으로 보면 약 2.9% 레벨 정도, 그 다음에 PCE를 보면 약 2.7%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9월 지금 이 자료는 클리브랜드 페드에서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PCE 부분을 보시면은 9월 자료를 2.79, 그 다음에 10월에는 2.71, 11월에는 약 2.87 정도 되는 걸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 내지는 어떤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관세의 여파가 있을 것이고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문제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까 육류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민자들의 디폴테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즉 이민자들을 추방함으로 인해서 그 농축 산업에 그 일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 인풋 코스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2026년 상반기에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와 같이 지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비 현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소비나 어떤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죠. 네, 컨피던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7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정도 수치는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팬데믹 당시에 나타났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인덱스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향후 6개월 동안에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점들 이런 거 봤을 때 이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신차나 중고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그 가정 제품, 냉장고, 세탁기 이런 그 대형 가전 제품과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조사치가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과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주택 구입에 대한 어떤 수요는 높은 수준입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돼 가지고 네.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서베이 자체는 숫자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오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서베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이번 땡스기빙 시즌에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서베이 결과를 내놓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여기고 있는 젊은 층 제너레이션 Z 쪽에서는 34% 정도 지출을 축소할 것이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숫자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소비 둔화는 고용 둔화랑도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이번 주 11월 ADP 민간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미국 시장 고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고용 상태는 계속해서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노이즈들이 조금 있기는 그렇죠,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신규 실업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21만 6천 건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속 실업 신청 수당 같은 경우에는 196만 명까지 늘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연중 200만 명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해고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최근 자료인 그 챌린저 리포트의 10월 자료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15만 3천 명으로 굉장히 그 대량 해고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 특히나 민간 부분에서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림을 보시면 2025년도 들어와가지고 확실히 대량 해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그러네요, 있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쪽에서 이제 덧지를 통해 가지고 대량 해고를 했던 그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민간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10월달 지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0월에는 단기적인 성격의 것이냐? UPS나 아마존 같은 경우가 10월에 이제 대량 해고를 단행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11월 들어서 어떤 현상들이 보이고 있냐면은 버라이즌이라든가 휴렛패커드, IBM 같은 그런 주요 IT 산업 기업들이 해고를 뭐 10,000명 단위 정도로 그 단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월에도 그 어떤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둔화되는 모습이 이제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큰 폭의 그 리바운드가 일어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12월장 시작과 함께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FOMC입니다.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커졌는데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자면 6대6, 그러니까 반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6대6이라는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인 것이죠. 네. 실제적으로 FOMC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설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그렇죠,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6대6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9월에 SEP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그러한 기조가 서로 간의 어떤 의사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의견 중에서 그 뉴욕 패드 총재인 윌리엄스가 이야기를 한 게 그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12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언급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CME 페드 와치의 어떤 프로버빌리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거의 70% 수준까지, 즉 잘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것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들이 이제 80%에서 85%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25bp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경기가 어느 정도 쿨링 다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거죠. 2분기에 미국 GDP가 3.8% 성장을 했고 지금 애틀랜타 패드가 3.9%를 추정하고 있단 말이죠. 3분기에. 이러한 점들이라면 실물 경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26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간략하게 12월장 자산 배분 전략 여쭤볼게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유동성이 둔화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할 때 어번던트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야기를 할 때는 금리 인하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앰플한, 즉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기 담보대출금리인 SOFR과 그 다음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스퀴즈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라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둔화되는 과정이라면 리스키 에셋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코인 같은 경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주식시장을 봤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 더 리스키한 시장에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을 리밸류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산 배분 전략까지 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